서울 성북구 정릉동 272번지. 이 주소가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68배 나이에 저는 이 낡은 단독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것 말고는 가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해화동 로터리 앞에서 30년간 운영했던 분식집 명동김밥의 결실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 속을 준비하고 밤 10시에 문을 닫던 그 시간들이 모여 이 26평 단독주택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게 5년 전이었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가게 주방에서 쓰러지셨고 제품에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남은 저는 그렇게 모은 돈을 전부 털어 이 집을 샀습니다. 정릉천이 바로 앞을 흐르고 북한산이 뒤에 보이는 이 조그만 집에서 저는 편하게 늙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1년도 채가지 못했습니다. 작년 가을 아들 민수가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35의 늦은 나이에 만난 여자라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름은 최유진. 강남에서 자랐고 대학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행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은 강남구 논현동의 한 예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저는 연분홍색 한복을 입고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신부 측 하객들은 화려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이 신랑 어머니라고 묻는 듯한 그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들이 제 등을 찔렀습니다. 결혼 후 며느리는 전세 구하기가 힘들다며 당분간 같이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며느리는 집안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이 정말 오래됐다는 말투로 벽지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틀 후 며느리는 제 허락도 없이 거실 커튼을 갈아버렸습니다. 제가 아끼던 연두색 면 커튼 대신 회색 블라인드가 달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동대문 시장에서 고른 그 연두색 커튼이 이제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다음 주 며느리는 냉장고를 옮겼습니다. 저는 30년간 그 자리에 냉장고를 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냉장고를 열려면 거실을 가로질러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토요일 오후 며느리는 마당의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갖고 온 장독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옹기 5개가 나란히 놓여 있는 그곳에서 며느리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장독대가 너무 지저분하니 치워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옹기 항아리는 제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60년이 넘은 항아리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그건 그냥 지저분한 낡은 항아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당에 혼자 앉아 항아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거친 표면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묘하게 서늘한 무언가가 천천히 제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저는 부엌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부엌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저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며 은근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며느리는 냉장고 문을 열더니 반찬이 너무 많다고 요즘 누가 이렇게 많은 반찬을 해먹냐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다음 날부터 반찬 가짓수를 줄였습니다. 늘 해오던 6가지 반찬이 3가지로 줄었습니다. 제가 조금씩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소파도 바꾸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파를 15년 전에 샀습니다. 남편과 함께 을지로 가구 거리를 돌아다니며 고른 진한 갈색 가죽 소파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소파가 촌스럽다고 했고 아들은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며칠 후 새 소파가 배달됐습니다. 밝은 회색의 패브릭 소파였습니다. 남편의 체온이 남아있던 갈색 소파는 재활용 센터로 실려나갔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 소파가 트럭에 실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비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와 아들이 거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이 너무 낡았다는 이야기,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돈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며느리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방에 들어가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친구들이 오기 전에 집을 정리하고 싶다고, 마당도 깨끗하게 치우고 현관 신발장도 새로 사고 거실 벽지도 바꾸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제 집이었습니다. 30년을 땀 흘려 벌어서 산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며느리는 이 집을 마음대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들이 찾아온 날, 저는 제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여자들의 밝고 경쾌한 목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집에서 제가 방에 숨어 있다니. 며느리가 저를 불러 친구들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 여자들은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묘한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라는 것을. 며느리가 들어온 순간부터 저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아니, 세입자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서늘한 감정이 천천히 제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건 며느리가 들어온 지 2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아들과 며느리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집 명의를 아들 이름으로 바꾸면 좋겠다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나중에 상속세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놓쳤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겠다고, 중요한 문제니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 명의를 바꾸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그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온 지 겨우 2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제 집 명의를 달라고 했습니다. 30년 전 해화동 로터리 앞에 분식집을 차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가게 보증금 5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남편과 저는 1년간 돈을 모았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고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차린 분식집에서 우리는 30년을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밤 10시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샀습니다.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느리는 그 집을 세금 절약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북한산 너머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그 순간 무언가 결심이 섰습니다.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제 안에서 뭔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다시 명예 이전건을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이르다고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집이 탐났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집을 노리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또 한 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공손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서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제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준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식탁의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 6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식탁에 앉자마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며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제가 차린 밥상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휴대폰과 밥그릇을 번갈아 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식사를 마치면 그릇을 그대로 두고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도 직장에 다니니까 피곤할 거라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주말에도 설거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친구들과 통화를 하거나 침대에서 쉬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시큰거렸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져서 찬물에 손을 담그면 뼈가 쑤셨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반찬간이 너무 세다고 싱겁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간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며느리는 또 말했습니다. 이번엔 반찬이 너무 싱겁다고 제대로 간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 넘게 같은 방식으로 요리를 해왔는데 갑자기 제 손맛이 이상해진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 설 때마다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국을 끓일 때도 반찬을 볶을 때도 며느리가 뭐라고 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는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치킨과 피자가 배달됐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거실 바닥에 앉아 배달 음식을 먹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식탁에는 제가 아침부터 준비한 반찬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반찬들이 쓸쓸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당에 나갔습니다. 11월의 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정릉천에서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저는 장독대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항아리를 만졌습니다. 60년 된 항아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이 항아리만큼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착각이었습니다. 며칠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장독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덩그러니 비어있는 공간. 항아리가 있던 자리에는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독대를 치우고 화분을 놓았다고 이게 훨씬 깔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항아리는 어디에 있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재활용센터에 갖다 버렸다고, 어차피 쓰지도 않는 물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완전히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차가운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무언가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외출한 날 저는 움직였습니다. 아들도 회사에 갔고 집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방 안옷장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집문서, 통장, 인감도장, 그 모든 것이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 272번지, 소유자 박숙자, 제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외투를 걸쳤습니다. 밖으로 나가 정릉동 사거리 쪽으로 걸었습니다. 10분쯤 걸으니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 저를 보더니 자리를 권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을 팔고 싶다고, 정릉동 단독주택을 내놓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분들은 아시냐고, 혹시 자녀분과 상의는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의할 필요 없다고, 제 명의니까 제가 결정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서류를 꺼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했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의 평수, 건축연도, 상태 등을 설명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정릉동은 요즘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시세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한 2주일 정도면 매수자가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30년을 모아 산 집을 파는데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도 없이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부동산 직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매수자가 나타났다고, 집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날짜를 잡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집에 없는 평일 오전으로 정했습니다. 약속한 날 중년의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집안을 꼼꼼히 둘러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을 찾고 있었다고, 이 집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계약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일주일 후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한 달 후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저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돈이 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 끝이 보인다는 안도감만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매일 저녁 집에 돌아와 불만 가득한 얼굴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언제 리모델링을 하냐고, 언제 명의를 바꾸냐고 계속해서 재촉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웃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웃음이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잔금을 치를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은행에 가서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아무도 모르는 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에 집을 판 돈을 전부 입금했습니다.
부동산 직원이 물었습니다. 언제 이사를 나가실 거냐고, 새 집은 구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곧 나갈 거라고, 이미 준비는 다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며느리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명예 이전 서류였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오늘 구청에 다녀왔다고, 이제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내일 같이 구청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현관에 신발을 벗으며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명예 이전은 하지 않을 거라고,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며칠만 참으면 됐습니다. 며칠만 참으면 모든 게 끝날 것이었습니다. 사흘 후 며느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들도 집에 있었고 며느리도 집에 있었습니다.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가져온 며느리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비명 소리에 손을 멈췄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며느리가 종이 한 장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완료 통지서였습니다.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냐는 듯이 손을 떨며 종이를 흔들었습니다. 집을 팔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집을 팔았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정신이냐고, 이 집은 우리 거라고, 허락도 없이 어떻게 집을 팔 수 있냐고 외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우리 거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거라니. 이 집에 돈 한 푼 보태지 않은 사람이 우리 집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은 내 명의라고,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팔든 말든 내 자유라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는 듯이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라고, 한 달 안에 이사를 나가야 한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우리를 어디로 쫓아내려는 거냐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며느리가 우는 모습을 보면 제가 잘못한 것 같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극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울음도 아들의 당황한 표정도 모든 게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밖에서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달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북한산이 보였습니다. 11월의 산은 갈색과 회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 산처럼 저도 이제 모든 걸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냉랭하게 식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들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방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이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며칠 후 며느리는 친정어머니를 데려왔습니다. 친정어머니는 화려한 옷을 입고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며느리를 이렇게 내쫓을 수 있냐고, 양심이 있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전세금도 마련하기 힘든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챙겨줘야지 내쫓으면 어떻게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 한 푼 보태지 않고 남의 집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게 양심이 있는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며느리와 친정어머니가 뭐라 소리치는 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만 참으면 이 모든 게 끝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유로워질 것이었습니다. 이삿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미 새 보금자리를 구해두었습니다. 성북구 동소문동의 작은 전세방이었습니다. 오래된 빌라 2층, 방 하나에 부엌이 딸린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정릉동 집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마당도 없고 장독대를 놓을 공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는 곳이었으니까요. 이삿날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집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부엌, 마당, 제가 30년간 꿈꿔왔던 공간들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웃고 울고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제 물건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이불 한 채, 남편의 사진이 담긴 앨범, 그게 전부였습니다. 작은 용달차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아침 8시 용달차가 도착했습니다. 기사님이 짐을 실었습니다. 저는 마당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차갑게 웃었습니다. 잘 가시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를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들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방문이 닫혀 있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현관 앞에 놓였던 신발장, 거실의 소파, 부엌의 냉장고, 마당의 빈 공간, 장독대가 있던 그 자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항아리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60년 된 항아리는 재활용센터 어딘가에서 산산조각이 났겠지요. 가슴 한쪽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열쇠를 문고리에 걸었습니다. 이제 이 집의 주인은 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중년의 부부였습니다. 이 집을 사랑해줄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용달차에 올랐습니다. 기사님이 출발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정릉동 272번지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30년을 꿈꿔온 집이, 5년을 살았던 집이, 이제 영영 떠나는 집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30년간 어깨를 짓눌렀던 무게가 이제야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차는 북악터널을 지나 성북구 동소문동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차가 멈췄습니다. 제 세보금자리였습니다. 낡은 빌라 2층, 좁은 계단을 올라가면 나오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기사님이 짐을 날라줬습니다. 방 안에 짐을 풀었습니다. 옷가지를 옷장에 넣고 이불을 펼치고 남편의 사진을 작은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남편은 여전히 젊고 건강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여기서 살아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11월의 바람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이상하게 시원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좁은 골목이 보였습니다. 낡은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마당도 없고 정릉천도 보이지 않고 북한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곳은 제가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는 곳, 아무도 제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 곳,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동소문동 전세방에서의 첫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작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냄비 하나, 라면 한 봉지, 계란 하나. 그게 제 첫 저녁이었습니다.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에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정릉동 집에서는 이맘때면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TV 소리도 들렸고 며느리가 전화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고요했습니다. 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고요가 편안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침대는 푹신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우니 온몸이 나른해졌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며느리는 제 욕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떠난 그 집에서 그들은 행복할까요? 잠시 궁금했지만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은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30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밥을 말지 않아도 됐습니다. 가게 문을 열지 않아도 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동소문동의 새벽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맑은 공기였습니다. 저는 작은 부엌으로 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인스턴트 커피였지만 그 향이 좋았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골목이 보였습니다. 새벽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갔고 신문 배달하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새벽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풍경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밥상을 차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 손맛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저였습니다. 68세의 박숙자, 남편을 잃고
집을 잃고 아들마저 잃었지만 저 자신만은 지켜낸 사람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진짜 가난해진 걸까요? 집도 없고 돈도 별로 없고 가족도 없는 이 상황이 진짜 가난한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난은 자존심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면서도 참아야 하는 것, 내 물건을 함부로 버려도 아무 말 못하는 것, 내 집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것. 그게 진짜 가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난에서 벗어났습니다. 집을 팔아서 번 돈이 통장에 있었습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몇 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보다 더 귀한 걸 얻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온전히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 생활을 만들어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했습니다. 동소문동 시장을 돌아다니며 과일도 사고 반찬도 샀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점심에는 작은 식당에서 국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국밥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읽는 소설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책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분식집 일에 치이고 아들 키우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많았습니다. 저는 책장을 넘기며 작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 간단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 한 공기, 김치 한 접시. 그게 전부였지만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도 잘 보냈어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처음에는 받을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색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은 물었습니다. 잘 지내냐고, 불편한 건 없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잘 지낸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엄마 마음을 몰랐다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아들의 인생을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12월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눈 내리는 풍경을 지켜봤습니다. 하얀 눈이 골목을 덮었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문득 정릉동 집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새 주인이 그 집에서 살고 있겠지요. 마당에 눈이 쌓이고 처마에 고드름이 달리고 그렇게 겨울을 보내고 있겠지요. 저는 더 이상 그 집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집은 사라졌지만 저는 남았습니다. 자존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큰 집도 많은 돈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나답게 사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행복했습니다.